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라는 책입니다.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혜, 정윤주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추천도서. 세금, 정당, 선거, 법, 예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의 모든 것. 자, 오늘은 정치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어떤 사상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위해선 이 정치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필요 없는 국가들은 독재 국가들이겠죠. 예를 들면 그런 몇몇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래서 정치가 존재하죠. 심지어 독재에도 정치가 존재는 합니다. 물론 정치의 순기능 같은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존재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말들도 많죠. 특히나 명절 때마다 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집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소동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치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어떤 불필요한 갈등도 조금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책입니다. 전혀 분란의 여지가 없는 책이에요. 걱정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정치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정치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음부터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추천의 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프롤로그.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1장. 정치의 시작. 왜 필요한가? 1장. 정부의 존재 이유.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이게 나라냐? 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게 나라냐? 자, 다음은 숫자 넘어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숫자에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라든지 지지율이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에 관련된 그런 뉴스 내용들이 많은데 그 숫자 너머의 내용을 보아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장.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누가 누구를 욕했다더라,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각 진영에서 서로 이제 비방을 하거나 그런 시끄러운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죠. 왜 그러한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 받을 사람이 다르다. 세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하고가 맞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가 생긴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을 거쳐 법과 예산이 나온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는 거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가 뽑은 사람을 넣어 놓으면 대리인을 거쳐서 후보겠죠. 후보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넣으면 대리인이라는 건 당선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선자를 거쳐서 법이 집행이 되고 혹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한 예산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결국에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투표로 뽑은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공무원들은 결국 우리가 주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고 우리가 더 떳떳하게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화. 주인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2장. 정치의 재료.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1장. 세금.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낼 때 덜 억울하려면 끝이 없는 토론 1. 부자가 더 많이 내야지. 얼마나? 끝이 없는 토론 2. 부자도 종류가 있다. 재벌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이것 또한 많은 논란이 있을 만한 주제죠.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은 간접세.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정치와 세금을 분리해서 이해하기란 어렵겠죠. 심화. 창조주 위에 건물주대. 민달팽이 신세. 월세 난민. 심화. 또 하나의 세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이 책에서. 과연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장. 정당. 정당은 뭐하는 곳일까?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면 강령을 들춰보자. 정당에 강령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까지는 궁금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정당에 힘을 보태는 방법, 정당을 만드는 방법. 정당의 미래. 심화. 통합진보당 해산. 이게 언제 만들어진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6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책이라 그 당시의 어떤 정치상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네요. 네, 계속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3장. 선거. 선거로 뽑힌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기. 2위를 당선자로 만드는 법이 궁금하다면 선거제도. 지역구. 비례대표. 이거는 좀 요즘에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구는 그 구를 대표해서 나온 후보를 말하고요. 비례대표는 당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들을 말한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후보를 고를까? 심화. 공천과 경선. 공천은 추천이라고 한다면 경선은 말 그대로 반장 부반장 선거 같은 거죠. 심화.
투표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다? 심화. 두 번의 탄핵. 3장. 정치의 결과 무엇이 도출되는가? 1. 법. 토론도 못해본 법안이 수두룩. 국회의장의 힘. 요새 이 국회의장에 관련된 뉴스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가 모든 작은 정당의 꿈인 이유. 교섭단체라는 건 또 뭘까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작은 정당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교섭단체에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숫자 180. 이거는 의석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느 당에서 180석 이상 하지 않았나요?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1. 시행령.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2. 행정부. 심화. 채택률 0%. 유명무실 국민입법청원. 국민들이 입법하는 것을 청원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택률이 0%래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채택률이 0이라니 이건 좀 아쉽네요. 심화. 책임 떠넘기기. 정치의 사법화. 2. 예산. 미리 허락받고 쓰는 돈, 예산. 예산의 시작, 회계연도. 정부의 계획, 기획재정부. 국회의 허락. 최종 허락, 본회의. 숙제검사 안 하면 숙제할 리가 없지. 결산심사. 심화. 수의계약. 정부가 알아서 내리는 결정은 정말 사소할까? 심화. 정부의 저축통장, 기금. 요새 예산 때문에도 말이 참 많은데 이 장을 보면서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쉬운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정치의 미래,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1. 지방자치단체. 이게 왜 정치의 미래? 어디까지 지방이 할 일일까? 누구 카드를 긁을 것인가? 막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화. 지역의 교육 대통령, 교육감. 심화. 중앙과 지방의 줄다리기, 청년수당 논란. 저도 청년인데요. 생각보다 받은 혜택은 많이 없습니다. 2. 더 생각해볼 이야기. 민주주의의 발생과 당위성. 내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대 공공선을 찾는 과정. 꼭 대리인이 있어야 하나? 정치 진단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 심화.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심화. 촛불 시위. 에필로그. 우리에겐 정치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란 어떤 것인지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굳이 알아보지 않은 용어들도 많았고,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좀 너무 쉽게 지나치지 않았나 싶은
이제 반성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이 책을 쓴 저희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위대한 학자들 같은 뛰어난 지식이나 통찰은 전혀 없습니다. 수업 과제 리포트도 겨우 써내는걸요. 하지만 이 책을 쓰는 데 있어 우리가 그들보다 내세울 점이 있다면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해본 경험일 겁니다. 이들과 이야기하며 내린 결론은 다들 사실 정치를 잘 알면서 괜히 더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들은 정치학을 배우는 저희보다 뛰어난 통찰을 지니고 있었지만 몇 가지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정치를 멀리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솔직히 관심이 있지만 정치 뉴스는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두 가지, 돈과 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걷고 쓰는 방식은 세금과 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겠다는 합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인마다 제각기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내 입맛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은 지금 이 시대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역사책도 이론서도 아닌 실용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정치 뉴스를 볼 때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한국 정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은 우리 세대에게 닥친 문제들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 솔직히 걱정되는 문제들을 단원마다 실었습니다. 저희 지식이 짧아 옳고 그름을 속 시원하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꼭 나누고 싶은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써보았습니다. 샤츠 슈나이더의 말 맞다나 민주주의는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글을 통해 그동안 묵혀두었던 당신의 정치를 되찾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장) 정치의 시작.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존재 이유. 여러분은 언제 처음 인터넷을 써보았는가? 기억이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접했다면 1999년 이후에 태어났을 확률이 높다. 1999년 정부는 28조 원을 들여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전까지 어머니 이미지 파일 하나 로딩하는데 몇 분을 기다려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겐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28조 원은 상상도 가지 않는 큰 금액이다. 특히 그때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직후였던 걸 감안하면 그 돈을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치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나라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정말 많다. 평소에는 그 존재도 잊은 채로 살고 있는데 가끔 세금 거둘 때만 나타난다. 그러면서 막상 곤경에 처해 민원을 넣을 때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어디서 뒷짐지고 있는지 제때 대응한 적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정확히는 정부와 비교할 만한 상대는 시장이다. 여기서 시장이란 눈에 보이는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백화점이나 쇼핑몰뿐만 아니라 대가가 있는 교환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래에서는 쌍방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계약 조건과 양쪽이 동의하는 가격에 따라 돈과 물건이 교환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더더욱 정부가 한심해 보인다.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걸까? 굳이 정부가 끼어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필요한 걸 만들거나 사서 쓸 텐데. 정부도 나름의 쓸모가 있으니까 있겠거니 싶기는 한데, 정확히 왜 필요한지 설명하긴 쉽지 않다.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담은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는데, 이것들을 크게 두 가지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무도 못 만들거나 다들 만들기 싫어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군대가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방이라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누가 군대를 이끌 수 있을까? 사람과 돈과 기술을 모을 수 있는 조직, 바로 기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언제 쓸지도 모르고 다른 누군가에게 팔지도 못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꼼짝없이 특정 지역에 묶어두어야 하는 군대를 키우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군대 이용 요금을 걷는 게 어렵다. 같은 땅에 살기만 하면 모두가 군대의 보호를 받는데, 기업이 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돈을 걷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예로는 법원이 있다. 두 개인이 하나의 땅을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또 물건을 훔친 도둑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해줄 누군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시장에서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들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할 테니까. 이처럼 개인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돈과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존재로는 아직 정부를 대신할 것이 없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 수 없거나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을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일은 저 먼 옛날 고대 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 늘 정부가 맡아온 역할이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부가 탄생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시장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데, 불황이든 호황이든 그 정도가 심하면 국민이 고통을 겪는다. 불황일 때는 실업자도 늘고 소득도 줄어드니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경기가 냉랭해진다. 반대로 호황일 때는 돈이 많아져서 다들 이것저것 더 사려고 하니 시장이 과열된다. 이때 정부가 개입해서 불황기에는 사주고 호황기에는 팔아주며 경기를 진정시킨다. 대표 사례로 미국의 뉴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자 정부는 일부러 각종 토목공사를 벌이고 기업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는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업이 불황일 때 정부가 군함이나 항공모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사례가 있다. 불황이라 살 사람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사준 셈이다. 둘째, 시장이 챙기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가치제라고 부르는데, 모든 국민이 강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게 한 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그 바탕에는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 정보를 배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됐다.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 유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학교 무상급식 논란도 마찬가지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학교 급식을 먹일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으니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역할에 관한 것이라 할 정도로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역할과는 달리 항상 논란이 많다. 논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역할은 정부가 대신할 존재가 거의 없는 반면 두 번째 역할은 시장이 상당 부분 정부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논란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개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세금을 써야 하고 어디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야 하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때 국가는 세금으로 무료 또는 아주 싼 값으로 공급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에 정부가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모인다. 좀 못마땅하더라도 정치인들을 갈아치우면서 서투른 정부를 고쳐 쓰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욕을 먹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혹은 어떤 정치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을 때 그 의견에 관한 진짜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도하거나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뉴스 기사라든지 여론,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 넘어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위 두 가지 역할이 한 번에 정부에 주어진 건 아니었다. 정부가 있고서 시장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교환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정부가 서서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옛날 옛적에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전쟁을 치러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전쟁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안해내면서 정부가 맡는 범위가 점점 늘어났다. 지금 정부는 얼마나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을까? 그림 1에서처럼 중앙정부가 1년에 쓰는 돈만 해도 400조 원. 와. 지방정부를 합하면 약 490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2016년 GDP가 약 1700조 원이라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의 29% 정도는 정부가 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대략 한 29% 정도 이것저것 다 하면 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월급을 가져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견제해야겠죠. 이처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맡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400조 원, 500조 원, 혹은 29%면 정말 충분한가? 부족한가? 혹은 지나친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TV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OECD 평균 대비라는 말을 써가며 비교하는 모습을 종종 봤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규모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나라마다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이나 겪어온 역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매우 다르기도 해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400조 원, 500조 원 등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싸워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정부의 규모는 결국 구체적인 정책 결과들의 총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순히 계산되고 합해진 숫자 이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다. 꼭 필요한 데만 쓰이는 것이라면 다 같이 나눠 부담해야 할 몫이고 쓸데없는 데 쓰였다면 줄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논쟁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해서 타협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몫을 나눠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려면 무엇보다 숫자를 쪼개야 한다. 그림 2를 보자. 중앙정부가 2017년에 사용한 400조 5천억 원을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보건, 복지, 고용이다. 전체 재정의 3분의 1 정도가 쓰였다. 반대로 가장 적게 쓴 곳은 외교, 통일이다. 이제 비교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교 통일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막연하다. 보건, 복지, 고용은 세 분야를 묶어두었으니 외교 통일 두 분야와 비교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복지, 고용 분야의 특성상 예산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쪼갠 표 1에서 보건, 복지, 고용 중 복지 분야를 예로 살펴보자. 보육, 가족 및 여성에 쓰는 돈보다 노인, 청소년에 쓰는 돈이 2배 정도 더 많다. 보육, 가족 및 여성보다 노인, 청소년의 2배의 돈을 쓰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가? 노인, 청소년 예산이 보육, 가족 및 여성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아직도 모호하다면 더 좁혀보자. 이를테면 노인연금보다 무상보육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가? 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정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하고 있는가? 철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커야 하는가는 영원한 토론 주제다. 쉽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 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하는 이야기들은 결론일 뿐 거기에 사람들의 삶은 없다. 예산이 몇 조 원이라거나 OECD 평균의 몇 %라거나 하는 인터넷 기사에서 그 숫자 하나가 들려주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물론 숫자만큼 한눈에 보기 쉽고 비교하기 편한 것도 없기에 이 책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꼭 기억하자. 어마어마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살림살이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바로 그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정치다. 이 부분은 딱 정치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거네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2.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이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정치 뉴스를 보면 다들 말로는 한마디씩 거두는데 목소리가 큰 것이 일을 잘하는 것과는 도무지 관계가 없어 보이니 말이다. 정치인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할 수는 없는 걸까? 물론
정치인과 공무원이 제대로 못하는 일도 많지만 알고 보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곧바로 정치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 받을 사람이 다르다.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정치의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우선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낸다고 해서 꼭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평소에 부대끼는 시장은 작동 원리가 참 간단하다. 내가 낸 만큼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가격은 그 물건이 얼마만큼 좋거나 필요한지를 표현해준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 책을 위해 이 책에 매겨진 가격만큼의 돈을 냈고 그 결과 이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책을 살 때는 돈을 낸 사람도 당신이고 그 대가로 책을 받은 사람도 당신이다. 반면 정부가 하는 일에서는 꼭 돈 낸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9,900원짜리 치킨 하나를 사면서 당신도 모르게 낸 부가가치세 900원의 혜택이 당신에게 직접 돌아갈지 알 길이 없다. 방금 그 9,900원짜리 치킨을 국민 1,000만 명이 한 마리씩 사 먹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모인 세금 99억 원 중 얼마를 국방비, 국회의원 월급, 공립학교 보조금으로 쓸지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이때 당신은 900원어치 혜택을 보았을까? 글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네요. 내가 소비를 할 때마다 웬만한 분야에선 다 부가세라는 게 발생하니까요.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돈 나갈 곳이 국방비, 국회의원 월급, 공립학교 보조금밖에 없다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다. 위 예시처럼 돈 쓸 일이 3-4가지라면 항목별로 고정된 가격을 매겨 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을 위해 9만원, 국회의원 월급으로 1,000원, 공립학교 보조금으로 9,000원, 이렇게 1년에 1인당 10만원씩 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해 얼마를 내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에서 9,000원어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나라에 기대한다. 이를테면 시장 경기가 좋아지기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를,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전기를 쓰고 학교에 다니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목표들은 정확한 숫자로 가격을 매기기 쉽지 않다. 일단 돈을 먼저 모으고서 돈을 쓰는 방식이 따로 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세트 상품을 공동 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두 번째 이유는 돈 들인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돈을 써야 할지 결정할 때면 단순하게 효용이 비용보다 큰지 보면 된다. 기업이 기계 설비를 하나 더 사야 할지 고민이 되면 그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 때 기계 가격보다 많이 남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된다. 정부도 300억 원 이상의 큰 돈이 드는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걸 진행한다. 효용이 큰지 비용이 큰지 계산해 보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도로를 놓을 때는 앞서 기업이 기계를 살 때보다 셈을 하기 어려워진다.
우선 효용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도로를 놓아서 벌교될 사용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를 새로 놓으면 교통체증이 해결되는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짓는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칠 악영향도 비용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용 마이너스 비용, 뺄셈에 들어갈 효용과 비용의 숫자를 매기는 일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약 64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투자 금액이 7조 2,500억 원, 소비 지출 효과가 47조 원, 관광 효과가 앞으로 10년간 32조 2천억 원, 그 외에도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2028년까지 평창에 훨씬 많은 관광객이 올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계산 방법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이처럼 똑같은 사업을 두고 어떤 사람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잃는 게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시끄러운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생긴다.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 이유로 정치는 늘 시끄럽다. 돈을 낼 사람과 혜택을 받을 사람이 다르니 돈을 낼 사람은 무조건 적게 내려고 하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이 사자고 한다. 또한 돈을 낼 사람과 혜택을 받을 사람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이 제값을 하는지 못하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제각각이다. 이처럼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펼쳐진다. 하나의 정부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자로서는 표를 받고 싶은 정치인, 일을 덜 하고 싶은 공무원, 혜택을 받을 사람들, 비용을 부담할 사람들이 있다. 이때 비용을 부담할 사람들과 혜택을 받을 사람들 중 누가 더 정치인에게 힘을 또는 표를 모아줄 수 있을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정치인이 힘을 모아줄 집단을 고객으로 모시는 현상을 고객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부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명확하고 서로 뭉쳐 협력하는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퍼져 있다면, 이때 정치인은 잘 뭉쳐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확실히 표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 고객들을 모시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공약을 이행한다는 말이겠죠.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의사수를 적게 유지하는 정책이 고객 정치의 대표 예시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이때도 이랬나 봅니다.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의사수를 적게 유지하는 정책. 이상하네요. 평행 이론인가?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각 경우에서 농가와 의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들이 된다. 반대로 비용 부담자들은 잘 뭉쳐있고 수혜자들은 모호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요. 공장의 폐수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는 명백히 공장들이고, 폐수 배출 제한의 혜택을 입은 이들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주민들이다.
웬만큼 수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주민들이 뭉치는 것보다 당장 벌금을 물게 될 절실한 처지의 공장주들이 뭉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폐수 규제를 애써 추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법안이나 어떤 사업이 실행된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이걸 왜 하는지, 누가 혜택을 받는지, 이 정치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지를 이제는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에서 나온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기가 이제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모두가 잘 조직되었고 큰 관심을 갖는 주제라면 온갖 쟁점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편을 갈라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반대로 양쪽 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주제라면 관심을 두는 이들이 거의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치가 시끄러웠던 것이다. 더 단단히 뭉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일 때 고객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을 거쳐 법과 예산이 나온다. 위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하다. 여럿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고객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돈을 모아주거나 표를 모아주는 것.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많이, 더 잘 뭉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정당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익집단과 정당들은 생각이 비슷한 대리인에게 돈 또는 표를 모아준다. 이렇게 돈과 표를 모은 대리인은 온갖 정치 과정을 거쳐 자신을 응원해주는 주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법이나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준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대리인에게 모아주면 대리인이 만드는 법과 예산으로 주인이 원하는 세상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 이를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 우리가 주인인 거죠.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돈을 막 넣어서 나라에 넣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다음 장부터 이어갈 이야기는 모두 한국의 정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돈과 사람을 주고 대리인이 법과 예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 말이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행보가 어느 주인에게 봉사하는 일인지, 내가 지지하는 대리인은 내가 원하는 법과 예산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 대접, 주인 대접 받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부터 알 수 있는데, 자, 주인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심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세계 지도입니다. 그림 3의 세계 지도는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명암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색이 짙을수록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고, 검은색이 짙을수록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민주주의, 곧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주인이 누구인지,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존재해왔다.
우선 나라가 새로이 세워질 때는 대체로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곤 했다. 가장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이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의 예시로는 날씨 예측, 뛰어난 사냥 능력, 심지어 치아 개수가 가장 많은 것 등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전쟁 영웅에 대한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했다. 전쟁의 승패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웅의 한계는 영웅이 죽는 순간 드러난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다음 영웅을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후계가 항상 골칫거리인 것이다. 결국 다음 권위자를 뽑는 전통을 만들어 따르게 된다. 할아버지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 지혜를 발휘해서 결정해주세요. 라거나 영웅의 핏줄을 이어받은 당신은 천한 우리보다 훨씬 고귀하니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공통전제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야 정치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믿음에 따르면 특별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은 엄격히 구분되고 특별한 인간들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평범한 인간들을 거느리거나 짓밟을 수 있다. 평범한 인간들은 삶에서 선택할 권리가 거의 없었다. 성군을 만나면 운이 좋고 폭군을 만나면 그저 시대를 잘못 태어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별안간 8,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특별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의 구분에 의문을 품은 어떤 사람이 생겼다. 그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물론 힘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존재하며 누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명이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모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결정을 맡은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따름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사람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에 맞서 특별한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회유하고 고문하고 죽이며 이런 생각을 억압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억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이겼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믿음에 비해 세 번째 믿음이 실현된 것은 가히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였다. 이 혁명은 두 가지 힘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첫째, 어떤 사람 편에 선 머릿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널리 전파된 덕분이다. 이런 문제를 평생 고민한 철학자들,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한 시민들이 이런 사상을 전파한 주역이었다. 동시에 이런 생각들이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큰 혁명의 물결이 되는 데에는 대량 인쇄와 대중매체가 한몫했다. 옛날에는 100명의 어떤 사람만 곤란해 죽이면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100만 명, 1000만 명의 어떤 사람이 생긴 것이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둘째,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특별한 사람들만큼이나 국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우선 산업혁명을 통해 귀족이 아니면서도 공장을 지어 귀족만큼 돈을 벌고 귀족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들이 내는 세금의 양도 결코 평범하다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납세자들과 협력하는 게 더 이로운 상황이 되었다. 덧붙여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 너나 없이 돈뿐 아니라 강제노동, 강제징병,
그리고 생명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쳐 사회를 지킨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생겼다. 이처럼 정부는 세금 납부와 전쟁 동원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정부는 점점 많은 시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힘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쪽수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 권리를 뒷받침하는 돈, 세금이다. 이 두 가지 힘은 국민과 정부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계약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된다. 혼자서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머릿수가 많고 세금을 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돈을 거둔 만큼 계약사항을 어기지 말고 내 돈 똑바로 쓰라고 말이다. 네, 오늘의 책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학생분들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프롤로그에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이해가 쉽게끔 잘 썼는지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정치라는 게 어떻게 또 탄생을 했고 정치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 책 재밌고 내가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괜히 또 정치 성향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속상해할 일을 좀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도 그냥 정치는 이런 거니까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설명을 또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대요. 아무튼 오늘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저는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내가 꼭 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책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